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아주 그야말로 만추의 가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좋은 가을 주말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어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은 공급 병목과 위드 코로나로 물가 오름세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번 달 물가는 아마도 3%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물가 상승세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아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인제 선진국에서도 캐나다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긴축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금리가 이미 벌써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3 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시장 금리가 2%를 돌파하면서 다음 달 국채 발행을 축소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너무 많이 다음 달 국채 발행이 8조 원 정도에서 평상시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한국은행도 통화안정지원권을 줄이기로 했다. 이게 너무 금리가 시장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 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 2.0%로 발표되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성장률인데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지난해 3 분기가 33.4%라는 그런 기저 효과가 있지만은 미국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가 아니고 전분기 연율로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 한국은 3 분기 성장률이 0.3%라고 그래서 그 이게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0.39, 0.3%는 그냥 전분기입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만 얘기하고 미국은 전분기 연율로 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연율로 하는데 이것이 2.0%를 기록해서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물류난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공급 대란과 인력난, 인플레 미국 경제가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비료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료 가격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곡물 가격 올라갈 걸 대비해서 곡물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급난이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월마트에서는 아예 화물선을 전세를 내고 아마존은 아예 비행기를 사들이고 있고 애플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공급 병모 현상을 세계 큰 기업들은 지금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히토류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제멋대로 하면서 히토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 이 바이든 행정부 들여서 월 실업수당을 281만 원까지 2,400달러까지 올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실업수당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인건비를 올려도 지금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맥도날드 같은 데서는 인건비를 10% 이상 상승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 수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많이 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그 금융기관 대출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 주담대를 속속 중단을 하고 있고 전세 대출도 빈틈이 없도록 지금 조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전세 대출 정부 규제가 없다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고 있고 농협도 신용대출 2천만 원만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는 각 은행들의 CEO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 무주택자 대출을 완화한다고 하지만은 소득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무력화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집값이 뛰는데 대출 빗장을 걸면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만 힘들어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깐 지금 보통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것 집이라는 그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도 떼일 염려가 없는 그런 대출이라서 은행도 부실 여신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걸 무조건 집값 조르는 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지금 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또 대출을 하더니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는 집값 문제를 대출 빗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마련도 포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 조익으로 전세 마련도 안 돼서 월세 낀 거래가 40% 까지 올라갔다. 지금 우리나라가 드디어 월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런 도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낀 거래 반전세죠. 반월세 반전세가 40% 까지 올라갔다. 문정부 출범이 최대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6.7% 였는데 지금 이것이 2019년에 27%, 2020년에 32.9로 늘더니 최근에 드디어 40%에 올라갔다.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좀 황당하다는 얘기가 고신용자에게 오히려 금리가 더 높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본래 고신용에는 저금리 대출을 하고 저신용일수록 떼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되고 있다. 금융에 무조건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금융의 가격 기능이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도 DSR 규제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정책이나 은행업도 상식과 원칙이 지켜져야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장과 은행업계 간담 은행 은행장들과 금융위원장과의 첫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역시 좀 그러니까 상식적인 원칙적인 얘기들이 나오질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요즘 조금 전에 인제 대출 규제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빅테크와 기존 금융 사이에 여러 가지 규제의 차이를 없애겠다 그러는데 지금 빅테크의 발전을 계속 은행들이 벤신을 유도해야지 빅테크의 발전을 가로막으면 안 되죠. 지금 뭐 세계가 거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도 빅테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빅테크를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식으로 규제가 더 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산업 발전만 늦어지겠죠. 지금 언론에서는 금융이나 금감원이 한국 금융의 금융 지주회사 노릇에 대통령 한마디로 대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보면은 관치금융, 정치금융 사업체도 요원한 그런 실정이다. 금융 발전을 위한다면서 소비자 편익이나 업계 자율 강화를 최우선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급을 충분히 한다더니 10월까지 5,400 가구만 공급되어서 11년 만의 최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까지
올해까지 다 해도 그냥 1만 한 5천 가구도 안 될 전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년에 보통 2017년 전에는 4-5만 채 공급되던 것이 뭐 1-2만 채, 1만 5천 채 정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까지도 올라서 오피스텔에 약 30평형 정도가 22억 원까지 올라가는, 과천에서 그런 과천 청사역에 22억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말 대단합니다.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더니 월세 난민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어 이사 대책이라고 그래서 계속 공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공공주택 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주택 개발, 공공주택 쪽으로 대책을 내놔서 56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19곳만 주민 동의를 받았다. 서울 외곽에서만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주택 한다면서 땅을 미리 LH공사에 선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 정산한다고 하니까 지금 땅을 헐값에 LH공사에 넘기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 56곳을 지정했는데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19곳만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이게 지금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런 정책들은 주택은 무조건 공공이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급도 공공공급이고 임대도 공공임대고 지금 이제 공공임대도 그 빈집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공공공급은 이렇게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굉장히 오늘 어 어 삼바가 드디어 어제 28일 날 어제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드디어 출하를 시작했다는 정말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코로나 백신 생산국 대열에 올랐었습니다.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출옥을 한 이후에 진두지휘를 해서 모더나 생산을 2달이나 앞당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팀이 자동화 설비를 어 만들어서 공장 효율성을 높이고 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 이전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지금 삼성 SDS 해외 물류팀이나 이런 데서 백신 샘플을 당일 발송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직접 이끌면서 모더나 경영진과 신뢰를 구축해서 이렇게 양산을 연말에서 10월 말로 2달이나 앞당겼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 이 거의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 세 개의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올인한 결과 어제 10월 28일 날 드디어 삼성바이오로직이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을 이제 출하하기 시작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31일 어 내일 모레군요. 영국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30일 영국에서 개막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사국 총회에서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2030 년까지 각국이 얼마씩 감축할 것이냐는 걸 자체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걸 NDC라고 그래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얼마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화된 탄소 중립안을 가지고 엊그제 문 대통령이 출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탄소 중립 문제에 관해서도 에너지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대못을 박는 발표를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하게 되면 하려고 나갔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정부에서 이걸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죠. 국제적으로 이미 공약을 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만 에너지 전쟁에서 차포떼고 나설 것이냐. 경제나 산업의 헤게모니 싸움인데 각국은 정부나 기업이나 자본이 똘똘 뭉쳐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탈원전을 하면서 무장해제를 하면서 전 세계 비웃음을 받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무리한 탄소 중립으로 북해 바람이 유럽이죠. 유럽 북해 바람이 맞자 유럽 에너지 안보 저것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급은 안 되면서 석탄 발전을 줄이려고 하니까 LNG 발전만 늘면서 LNG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LNG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만 지금 푸틴만 이런 천연가스를 쥐고 완전히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기후 변화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어 칼럼이 실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탄소 중립 2050 이란 것을 내놓으면서 이 탄소 중립 2050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 세계를 탄소 중립 정책으로 몰고 가면서 너무 갑작스런 탄소 중립 드라이브 때문에 지금 LNG 가격만 폭등을 하고 하면서 에너지 대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지금 이런 무리한 기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결국은 이것이 민주당 정부 전통인데 과거에 1고 부통령 때 1고 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탄소가 많이 공급되는 바람에 지구의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외에 많은 환경학자들은 지구의 온도 상승은 탄소 배출만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빙하기에서 온난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탄소가 너무 적으면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오히려 기후 광합성을 못해서 식량난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벌써 이게 상반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파리 기후 이것이 무리하다 해서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탄소 중립 2050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작 선진국은 지금 오히려 굉장히 약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강화된 안을 어느 나라보다 더 강화된 안을 가지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뭐 그런 가운데 전남에 있는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죠. 원전보다 11배나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런 가장 큰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단가가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단가는 이게 지금 킬로와트당 353원인데 비해서 353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원전은 뭐 원전은 아마 제가 기억으로 한 60몇 원 정도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지금 11배나 비싸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탈원전을 지속하면 2050년까지 비용이 1,500조가 되어서 전기료가 120% 폭등을 할 전망이다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경제가 지금 임금도 올라가고 또 중요한 생산 비용인 전기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경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해외 원자재도 대란인데 해외 자원 개발을 외면하면서 예산은 10분의 1로 10분의 1 토막을 내고 있다. 예산이 2016년 이전에는 연 4천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뭐 거의 몇백억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오히려 해외에서 자원 개발되고 있던 자원도 지금 매각을 하는 적폐를 몰아서 매각을 하는 전 정권이 하던 것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매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지금 국가의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나 자원도 정책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일자리 정보라고 했지만은 고용의 청년 고용은 단기 근로만 늘었다. 주로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오히려 13만 9천 명이나 감소를 한 데 비해서 지금 35시간 미만 근로자만 지금 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154만 명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체로 청년들은 한 어 실업자가 한 3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정 정규직은 한 16%, 나머지 40%가 비정규직인데 그중에서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가 154만 명이나 된다 하는 분석이 통계청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주당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주들이, 특히 그 자영업 고용주들이 어 하루에 몇 시간씩만 고용하는 이런 일이, 사람이 꼭 필요할 때만 고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자영업은 자영업자들대로 또 어려워요.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자영업자가 몇십만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어 심지어는 뭐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실직을 하고 서로 극단적인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작년에 약 944만 4명, 약 1,000명 정도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할수록 고용은 실은 악화되는데 되고 있다. 지금 뭐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금 이제 부채가 올해 550조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640조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부채가 가장 많은 데가 LH 부채가 올해 141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이 66조, 한수원이 37조, 한국도로공사가 33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부채가 한 300조 정도까지, 300조 대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550조까지 증가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공기업도 19곳이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세금을,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이 운영이 안 되니까 세금을 108조 원이나 쏟아부어야 된다. LH공사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못 갚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세금을 쓸 곳이 너무 많은데 공공기관에도 108조 원이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된다. 예산의 거의 한 17~18%를 공공기관에 세금 지원을 하는데 써야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늬만 일자리, 처음 인턴만 공공기관 계속 인제 고용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처음 인턴만 늘리고 있다. 지금 뭐 그런 건데, 기업들도 한국은행 2020년 기업 경영 분석을 보면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 41%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41%가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또 선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총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35%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어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1%가 늘어난 데 비해서 일본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에 1.1% 감소했답니다. 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을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얼마 전에 죽창가를 부르자, 그런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길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들이 잘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그 길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오징어 게임에 돌풍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오징어 게임에 3천 명이 몰렸다는, 몰려서 환호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을 기록해서 했는데 3분기죠. 3분기 이익이 매출이 74조고 영업이익만 15조 8천을 기록했는데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달에 이주영 부회장이 방미를 해서 텍사스 파운드리 2공장을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중국도 반도체 미국은 지금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숨통을 끊으려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생존 전략을 서둘러야 된다. 지금 한미 동맹 인제 그야말로 안미 갱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 중국에 지금 역시 반도 종장이 삼성과 SK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어 빨리 우리가 같이 동맹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라고 그래서 미국의 GPS를 생산하는 그래픽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인데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의 바람을 타고 반도체 시총 1 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6,1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SMC 대만의 TSMC가 5,800억 대고 삼성전자가 4,000억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도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합종 연행 시대다. 한국은 안미 갱미로 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경제학자들이 2020년에 미국 한국 경제 가장 큰 화두로 한국 경제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0% 10년 내 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와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이것이 게임주의 몸값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게임 회사들 넷마블이나 위메이더, 컴투스, 넵툰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나 NFT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엔터테인먼트도 회사 하이브나 JYP나 SM도 이런 NFT나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어 NFT와 메타버스가 다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태일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전태일이 과연 그때 왜 부신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고약한 근로 조건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느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는데 지금 전태일이 당시에 일세교 류석준 교수나 혹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태일이 그 당시에 재단사로서의 연봉이 적지 않았다. 공신자살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주장되는 이것이 노동운동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명필름이라는 데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계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우려를 어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문화는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감성적인 측면으로 어린 청년들을 한번 점령하게 되면 평생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강성 민노총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노동 경직성이나 혹은 노사 협력 면에서 거의 100위권 밖으로 떨어져 있는 이 속에서도 다시 이런 전태일이 가는 것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영화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어 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용서를 구한다."라고 자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가 화합의 초석이 돼야 된다. 계속 5.18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37세의 김정은이 수령에 등극했다. 스스로 김일성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생전에 쓰지 못한 칭호를 쓰면서 절대 권력 구축에 나섰다. 회의장의 배경에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아예 없앴다. 요게 인제 아버지
일성과 김정일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아예 없애고 본인이 수령 자리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계속 우리는 종전선언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성 쌓기일 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임기 말에 계속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와싱턴과 평양은 오히려 평양도 오히려 시큰둥한 판인데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재촉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외교 라인을 총가동해서 주변국을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선언문 낭독은 의미가 없다. 선 제재 처리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또 선 비핵화를 해야만이 제재를 처리하고 종전선언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지금 문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출국한 문 대통령이 31일 날 런던에 기후 총회 참석은 물론이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또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민심을 못 따라가고 있다. 여당의 후보는 지금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야당의 후보도 정권 교체론을 못 이루고 국민의 그 의사를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이 없는 답답한 대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많은 여야 후보들의 민심의 냉소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가 오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야권 경우는 양자 대결만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는데 사자 대결일 경우에 즉 여야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상정과 안철수가 나오면 오히려 이재명이 밀린다. 왜냐하면 심상정과 안철수 각각 4%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둘이 합하면 8%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밀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중요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도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진 정권 교체가 안 된 경우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반문만 있고 변별한 대표 공약 하나 없는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시대 정신이 굉장히 공정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죠. 조국사 대우에. 그런데도 공정에 관한 변별한 공약 하나 내놓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내 제로 성장을 간다고 해도 이런 미래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그냥 그런 홍준표 후보가 무슨 뭐 G7을 간다 그런 얘기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하면서 더구나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음식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나방 취급하느냐. 밥벌이도 허가받으라는 이재명의 선량국가론. 이 선량국가가 문제죠. 선량국가 하면은 선량국가와 선량규제는 없다. 선량국가. 그 얘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선량국가, 선량규제하면서 또는 국가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는 결국은 규제 때문에 경제가 주저앉으면서 재정만 퍼대 퍼주기 재정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의 파판드레오도 국민이 원하는 게 모든 것이 무엇이든 해준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재정 위기를 가져왔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마찬가지고요. 선량국가 선량 규제 이건 결국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죠.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데만 국가는 해야지. 나머지 이걸 넘어서선 국가는 결국 국가의 규제,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비상경제팀을 가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택 문제에 관해서는 도심 용적률을 1,500% 올려서 뉴욕처럼 만들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근거가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계속 우리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청년들의 출퇴근 시간에 편도에 거의 한 2시간씩까지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심의 용적률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직장에 가까운 데 청년들이 많이 살도록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김동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34년 공무원 생활을 보내고 이제서 나와서 철밥통 계획을 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제1기에는 규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이런 철밥통 계획을 해야 된다. 혹은 나오면 규제를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뭐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있을 때 해야죠. 있을 때 뭐 장관님도 되는 사람도 그걸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장관님도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지금 얘기보다 있을 때 규제를 계획해서 경제를 살려놓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에 왔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뒤북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